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그는 이 책을 포함하여 13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다. 박학다식한 저술가, 유머 넘치는 칼럼니스트이자 유쾌한 만담가인 그는 일생을 돈,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심취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말은 그가 일생 동안 지켰던 잠언이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지적인 도전 행위일 뿐이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 때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그해 9월에 탈고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으며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던 나의 사촌 조지 카토나는 경제심리학을 전공했다. 이것이 증권시장이다 라는 내 책이 출간된 지 30년쯤 되어갈 즈음에 나는 그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공감하는 바도 많았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또는 개별적인 심리학적 반응들은 정확하게 평가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저술한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들은 측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만약 내가 이번 여름에 파리로 가게 된다면 설명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편지 내용은 나에게 영원한 빚으로 남겨졌다. 나는 어떤 이유들이 그로 하여금 대중의 심리가 계산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게 했을까에 대해서 그 후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오랫동안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 또는 대중의 보다 깊은 심리적 동기들 및 특정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였을 때 그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와 시점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험 있는 증권인이라면 실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빗나갈 수도 있는 예감 또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증권 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 시장의 90%를 결정한다. 증권 시장에서 심리학은 매우 섬세한 손가락 끝 감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학문이며 거의 예술에 가깝다.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이 있고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혼란만이 가득하다. 대개는 주가 지수가 먼저 변하고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어떤 특정 사건이나 금융정보 또는 풍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때로는 나 자신도 추측할 수 없다. 어떤 특정 뉴스가 경제적 사건들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증권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것인지 악재로 반영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그 규칙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자주 술 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의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의 뉴스에 웃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외환 투자를 들어보겠다. 1970년대 달러가 미국의 정신적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랍 국가들의 오일 카르텔이 설립되었고 그 결과 오일 카르텔은 원유가를 끊임없이 인상시켰다. 높은 원유가는 인플레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달러에 악영향을 끼쳤다. 달러 투자자들은 원유가 인상이 있을 때마다 아우성을 치며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치웠고 달러화는 끊임없이 하락했다. 나는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가에 대해서 캐피탈지 칼럼을 통해 밝혔다. 만약 원유가가 계속 인상된다면 이는 일본, 프랑스 또는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게는 원유 대금 결제액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달러화의 약세 쪽에 거는 게임을 했다. 몇 년이 지난 1980년대 미국의 달러화가 새로운 하향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번 현상을 1970년대와는 정반대로 해석하여 한편으로는 원유 사용이 세계적으로 감소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에도 논리는 전적으로 옳았다. 선진국들은 달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달러 수요는 감소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두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예측을 했었다. 원유가가 상승하면 아랍 국가들이 보다 많은 달러를 갖게 되어 그들이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경기에 유익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또 다른 의견도 나왔는데 휘발유와 난방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다른 소비 지출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들,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으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는 단지 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심신 상태에 달려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들은 객장에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 70개의 증권 시장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투자자이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조지 버나드 쇼가 옳은 말을 한 번 했다. 돈의 매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기란 어렵다. 왜 돈에 매혹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에 매혹되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매혹당하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 권력, 그리고 신분 표시가 의미를 갖는다. 이것들은 친구,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을 곁에 머물게 하고 아첨꾼들을 기른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 또한 돈에 매혹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 돈을 이용한다. 돈의 세계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돈은 방사능 물질이다. 돈은 인간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인간의 추한 성질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 내가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갔을 때 매우 점잖고 나이든 신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여기서 뭘 하는가? 나는 자네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알렉산더 회사의 수습사원입니다. 아, 그래. 신사는 말을 이었다. 자네 회사 사장은 나와 가까운 친구라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증권시장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 즉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나는 이 격언을 지금까지도 명심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증권시장의 철학은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다.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만 실행했다. 즉, 그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약세장 투자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측면이 있다는 걸 1932년 그 유명한 이바르 크리게르 은행이 파산했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나의 윤리를 얻었다. 내가 만약 약세장 투자로 성공한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일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웃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지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냈다. 바람직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대중 심리적 분위기에 감염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을 조금이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 나는 결코 동요하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외교, 조세 및 금융정책,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역 관련 뉴스와 현상들을 나는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모험적인 분석이 내 전공이다. 그러나 주식 시세가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주변의 현상을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 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자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발전된다. 물론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선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증권 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는 일부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이는 내가 시세에 비관적인 때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해악에 대해 일찍 터득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투자자는 절대로 빚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빚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빚이 없다면 현대 자본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집을 짓기 위해 투자하는 것조차도 위험을 의미하며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실리콘밸리와 다른 첨단 기술의 중심지들은 벤처 사업가들로 꽉 차 있다. 이러한 모험은 빚 없이는 결코 시도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계는 오늘날 더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벤처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융자와 그로 인한 부채 규모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돈에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칼 마르크스와 그 이전의 토마스 무어도 돈 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그렸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유토피아에나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번영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며 복지가 향상되면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돈과 자본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 이미 칼 마르크스의 어머니도 만약에 칼이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졌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가 책에서 예측했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은 대부분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1987년 10월 세계 증권 시장에 대폭락이 있은 뒤에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증권 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슈미트의 말에 내가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 말만큼은 당시의 증권 시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구스타프 르 봉은 그의 고전적 저서 대중심리학에서 대중은 알지 못한다고 기술했다. 대중이 영리하고 또한 생각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었다면 이러한 특성은 더 잘 적용된다. 만약 천재에 가까운 100명의 인간들이 좁은 한 공간 안에 몰아넣어진다면 그들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변덕쟁이는 전쟁터의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깃발이 높이 솟구쳐 있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군대는 그 뒤를 따라 행진하게 된다. 그러다가 깃발이 내려지면 병사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전진을 멈추게 된다. 사기는 떨어지고 군대는 각기 흩어지게 된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증권시장에서도 일어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심리학 외에 증권시장의 단기적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로 시장의 기술적 기초가 있다. 이는 주식이 충분한 자본과 배짱을 가진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즉 겁쟁이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은 증권 시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다만 몇몇 투자자들이 보다 먼 미래의 문을 열 때에만 금리와 산업부문 경기가 영향을 미친다. 주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강한 물질적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을 때만 시세는 상승한다. 그리고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심리학 외에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금리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증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내 견해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요소들이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나머지 요소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1. 통화량과 신주 발행. 2. 심리적 요소, 즉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 나는 이 이론을 이미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시세 이꼴 돈 더하기 심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증권시장에서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다. 나의 오랜 친구 중에서 아주 뛰어난 투자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보유한 주식, 채권, 현물 투기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네. 나는 지금 증권시장에서 상호 간에 결코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10종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네. 나는 시세가 올랐을 때 남아프리카의 광산에, 시세가 하락할 때는 프랑스의 국채에, 또 시세가 올랐을 때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에, 시세가 내렸을 때는 영국의 은행들에, 그리고 시세가 올랐을 때는 주석에, 시세가 내렸을 때는 귀리에, 마지막으로 시세가 올랐을 때는 원유에, 그리고 시세가 하락했을 때는 카카오에 투자를 했다네. 자네는 이러한 투자가 서로 간에 그리 많은 연관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네. 하락해야 할 것이 상승하고 상승해야 할 것들이 하락했지. 또 상승해야 할 것들이 상승하고 하락해야 할 것들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더군. 나는
미국의 자동차 주식과 카카오 사이에, 그리고 영국의 은행들과 비니펙의 귀리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나의 대답은 이러했다. 자네는 논리학의 주식에 가장 의존하고 있어. 자네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마 결산, 이윤, 손실계산, 배당금 등을 늘 염두에 두었지. 현물에 투자하면서는 수확량과 소비에 대한 통계와 무역의 계약, 국내외 정치 및 모든 경우의 대외 정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네. 그러나 자네의 그런 논리학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과는 따로 놀고 있어. 문제는 시기야. 그래서 주춤거리게 되거나 심지어는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리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단지 근본적인 이유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세. 결국 주가가 이동하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 변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네. 바이어라는 사람은 다음날 어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주식을 오늘 파네. 두 번째 사람도 주식을 파는데 그는 집을 사고자 하기 때문이지.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하는 딸의 지참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팔고, 네 번째 사람은 주식을 보다 싸게 되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주식을 판다고 해보세. 그렇다면 같은 날 슐제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주식을 살까? 그는 바로 전에 집을 팔아서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또 어쩌면 전에 이미 높은 가격으로 팔았던 주식을 이제 다시 싼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장례식에 참석해서 나는 종종 이런 기묘한 현상을 겪기도 하네. 장례식의 조문객들은 장지로부터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나면 사람들은 점점 밝아지고 대화 소리가 커지고 즐거워지기까지 하잖아. 이렇게 곧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네.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죽음을 오랫동안 예상하고 있었으며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리하여 만약 어느 환자가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면 사람들은 이미 예고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할 거야. 신이 보내주셨으니 신이 데려갔노라.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하네. 자네의 논리는 단지 통계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기타 요소들과 같은 소위 기본적인 요소들에만 의지하고 있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한마디로 자네의 생각은 너무 이론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네. 사람들은 가끔 어안이 벙벙해하며 증권시장은 왜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경기가 호황기인데도 하락하는지를 묻곤 한다. 증권시장 추세와 경기 변동 추세는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평행선상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의 설명이다. 몇 년 전에 이미 나는 그 당시 가끔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 적이 있다. 한 남자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일정하게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이지요. 개는 앞으로 달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다시금 앞서 달려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개가 걸어다닌 길이 증권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인과 개 둘 모두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책의 목적지에 함께 도착합니다. 주인은 1km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동일한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km 또는 4km를 걸었습니다. 증권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적 확장에 동행합니다. 돈과 신용 상황, 그리고 대중 심리, 이 두 가지 근본 요소들은 경기 변동이나 증권시장 또는 경제에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증권시장의 기분 또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자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 같지 않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밀물과 썰물 같은 순환, 사계절의 연속, 변화하는 달의 끊임없는 순환 등의 자연 상태를 보여준다. 사회적 삶 속에서 우리는 경제에서의 호황과 불황, 민족 간의 전쟁과 평화, 요컨대 인간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간의 왕복운동 등의 순환들을 만나게 된다. 증권시장도 이와 똑같다. 이곳에서도 대중심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언제 변환점이 올 것인가를 달력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맞을 확률이 낮다. 하나의 상승운동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단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징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숱한 경험과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도 잘못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필수적인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자주 헤매야 한다. 자신의 생애에서 적어도 2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어두운 공간 속에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방 안에 머물러 온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틀림없이 더 쉽게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대중 심리의 반응은 전염병과도 같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하품을 한다. 한 사람이 기침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기침을 한다. 증권시장도 이와 같다. 주가 폭락은 투자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며 폭락이 갑작스럽게 오면 올수록 그 상태는 더 잘 드러난다.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들의 복수와도 같이 격렬하게 오는 반면에 시세가 상승할 때는 부드럽기가 그지없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기어오른다. 주가 폭락은 재산을 한순간에 붕괴시킨다.
호황이 앞서지 않은 주가 폭락이 없고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는 호황은 없다. 다음과 같은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시세 상승 및 시세 하락, 행복감과 폭락, 밀물과 썰물은 모두 순환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 해양학자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를 1초 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증권시장의 늙은 해양학자인 나조차도 폭락의 정확한 시점과 강도를 예견할 수 없다. 언제나 겁을 먹어라. 그러나 절대 놀라지는 말라. 사람들이 부패한 생선을 먹어 탈이 났다면 그걸 먹는 데 사용된 포크나 나이프를 탓할 것인가? 컴퓨터는 이들 식사 도구와 마찬가지로 아무 죄가 없다. 잘못은 오직 냄새나는 생선에 있는 것이다. 컴퓨터는 결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 대신 생각을 해줄 수도 없다. 프로그램 매매는 스톱 로스 방법으로 거래를 빠르게 회전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팔아서 손실을 적게 하며 이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기 전에 빨리 사들여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시장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순전히 각자의 기호에 달려 있다. 과거 한때는 나도 그걸 믿었다. 그 뒤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많은 수업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투자자로서 70여 년을 보낸 오늘날 나는 장기 투자자이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리고 장기적 관점 하에서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었다. 프로그램 매매자는 이윤을 낼 수도 있으며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가서는 파산하게 된다. 투자자는 사색가여야 하며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IBM의 창립자 왓슨 주니어도 분명 인간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컴퓨터에 의해 통제당하거나 또는 타락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했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모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생각하라 라는 말이 적힌 작은 구리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자본주의에서 모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없다. 오늘날의 증기기관, 자동차, 그리고 전자계산기의 발명과 도입은 자신들의 돈을 걸고 환상을 좇은 모험가들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의 마천루,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또는 세계의 다른 놀라운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모험, 요즘 말로 벤처이다. 무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법인 등 각종 기업들은 모험이라는 하나의 공동조상을 갖고 있다. 돈과 이자 문제에 대해 많은 학설을 내놓은 바 있는 카토는 로마에서 무역 및 선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 즉 회사들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박 사업은 결코 혼자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배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친구 49명과 함께 50명 모두가 함께 시도해야 한다. 모험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뭔가 진지하지 못하거나 낭만적인 음으로 들린다. 그러나 17세기의 모험은 하나의 상업적 프로젝트였으며 가끔은 위험한 사업 또는
탐험을 실행하기 위해 세워진 식민지 사업이기도 했다. 회사의 설립자와 주식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 벤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실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 없이는 결코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는 항상 모험이다. 언제나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발언을 다 모으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중들은 빠르게 잊어버린다.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언가들을 원하며 누군가가 한두 번 정확한 예측을 하면 그를 증권시장의 도사로 떠받든다. 일방적이고 근시안 쪽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여기 증권시장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아주 훌륭하게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한 늙은 증권시장의 여우가 자신의 최고 고객 몇 명과 편안하게 앉아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질문에 질문을 내놓았다. 내가 이전부터 알고 싶었던 것은 시세 상승 투자와 시세 하락 투자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겁니다. 늙은 증권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스코틀랜드 혈통의 젊고 잘생긴 왕자가 매력적인 스페인 공주와 약혼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온 세계가 이 아름다운 한 쌍에 매혹되었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온갖 관심을 쏟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낙관론이 유럽의 증권시장에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시세는 오르고 또 올랐지요. 많은 투자자들은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집을 사고 재화를 벌어들이며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경제는 번창해졌지요. 이렇게 해서 시세 상승 투자가 발생한답니다. 증권시장의 여우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소식이 날아듭니다. 혼인은 깨어졌고 왕자와 공주는 싸우다가 서로 헤어졌지요. 이 뉴스는 하나의 충격으로 작용하며 증권시장에 큰 폭락을 불러일으켰답니다. 주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부를 구가하던 그동안의 모든 생활이 거품처럼 날아가 버렸지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 하락 투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처음에 질문을 했던 사람이 화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니 도대체 귀족들의 결혼이 증권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여우가 이렇게 되물었다. 이상하군요. 내가 처음에 시세 상승 투자를 설명했을 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언젠가 한번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투기는 한 정치가를 그의 내재 가치에 따른 가격에 사들였다가 본인이 부르는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 국가 지도자, 그리고 경제와 국가 재정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사실로 인해 예민한 대중들의 영혼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솔하게 말 한마디를 하면 크고 작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사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심사숙고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 행위는 지난 수년 동안 더욱 다양해진 복잡성과 더욱 공세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경제에 매우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나는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코 뉴스를 뒤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것은 단골 식당에서의 주문 전략과 똑같다. 만약 주인이 나에게 오늘의 요리를 추천하면 나는 절대 그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방에 아직 남아있는 5인분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나는 건달과 증권시장에 빠진 사람들을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 날 뉘우침 속에서 다시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술주정뱅이와 비교한다. 그러나 오후에 그는 다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잔을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신다. 자정에 그는 바로 전날 밤과 같이 다시 만취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증권시장은 미치광이 또는 바보들 천지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미치광이와 바보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없는 증권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증권시장의 이익은 다 어디서 얻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 아버지 같은 친구 알베르트 한 교수는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였다. 당신은 인간들의 우매함을 결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거요. 그리고 나는 60년 전에 자주 만났던 그때 이미 80세였던 주식 투자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증권 시장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였으며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려준다. 모든 증권 시세는 단지 주식들이 바보들보다 많은지 혹은 바보들이 주식들보다 많은지에 달려있다. 고맙게도 증권 시장에는 매우 많은 바보들이 있다. 사람은 꼭 부자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